네 번째 이야기. 나의 내면을 직시하기란 죽기보다 힘든 일이다. 나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맞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나아갈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여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가 그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는 예수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역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진짜 문제보다는 방향성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언젠가 자녀 문제를 상담하러 온 부모가 있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도 컸다. 혼자 힘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으니 그럴만했다. 그동안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웬만큼 노력하는 것은 전혀 빛이 나지 않았다. 그건 자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보기에 자기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편히 살면서 흥청망청 돈이나 쓰는 게 취미인 위인이었다. 그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의 표현에 의하면 미치는 줄 알았다. 그는 아이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에 그는 자식 일에 아예 상관하지 않는 걸로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자 분노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바뀌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았다. 아들 역시 이전보다 더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나타냈다. 첫 상담 시간에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서 나도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심리검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검사 결과 그는 비정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상담 과정에서도 그는 여지없이 아이에 대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사람들과의 대화법도 그는 오로지 논리적인 것에만 집중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도 그 일이 혹은 그 사람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만큼 그는 성공과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대개 아내도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일이 종종 있기에 상담 과정에서 부부 사이는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역시 화를 내면서 대체 그 척도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자신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태도야말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우린 흔히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젠가는 술에 취한 김에 자녀를 폭행하고 고민이 되어서 찾아온 아버지도 있었다. 그 역시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더 성공하고 싶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그는 그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자식에게만큼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다라고 한다. 그런데 아이는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을 쌓겠다고 했다. 그는 너무도 화가 났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기가 시간도 지나치게 늦고 게다가 아이의 공부는 접었는지 책 한 줄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도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아이를 때리고 만 것이다. 그날은 기분이 나빠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아이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피해서 도망가는 아이를 방까지 따라가서 마구 때린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는 반듯한 사람이었다. 완벽을 추구하고 성취 동기도 높은 타입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목표도 성취 동기도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의 존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그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의식은 어떠한지,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냉정함은 고치고 완벽주의는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아버지도 힘들었지만 알고 보면 아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버지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잠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가 컸고 우울감도 심했다. 그는 그런 사실을 부모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감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잠재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처받고 불안에 떠는 모습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먼저 마음을 열려고 애썼다. 그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알고 나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사례를 든 논리적이기만 한 아버지와 아들 역시 그러했다. 처음에 그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는 뒤로 한 채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부모가 그런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복수를 한다.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다행히 두 사람 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됨으로써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갈등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를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그리 어려워할까? 첫 번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우주에 비유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한번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 얼마나 많은 생각, 감정, 기억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을 아는 것이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알기 위한 과정이고 반대로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알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안다고 해도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꿔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편에서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나를 억지로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 역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갈등이 직간의 힘을 약화시켜 우린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되고 만다. 여기서 직간이란 단지 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을 말한다.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우린 누구나 자신의 삶이 소망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얼마나 자주 우리의 그런 소망을 배반하던가. 사람에 따라서 크거나 작게 겪을 뿐이지 누구의 삶에서나 고통은 있었다. 그래서 작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그렇게 외부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으면 이번에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태어난 잠재 능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외부 세계와 대적해서 살아나가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다. 우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삶은 수동적일 수가 없다.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절대로 수동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상이 싫어 자기 방에만 은둔한다고 하자. 그것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밥 먹기 싫어 굶는 것도 능동적인 선택이다. 삶이란 그처럼 매 순간이 능동적인 선택의 연속인 것이다. 단지 그것이 제대로 된 선택, 즉 자신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태행하는 삶을 위한 선택인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부른다. 에로스가 살려는 의지, 즉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의미한다면 타나토스는 그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의지, 궁극적으로는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의 선택이다. 인생이란 분명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또한 반드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과제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 아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눈을 통해, 나의 귀를 통해, 나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알아나가고 나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곧 세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세상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야만 우린 운명을 그리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스스로와 화해하기. 이 세상 대부분의 멜로 이야기는 오해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고 오해해서 남자를 증오한다. 자신이 쫓아다녀서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해해서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현실에서는 오해에서 빚어진 더 심각한 일들도 예사로 일어난다. 그래서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붕괴를 일으키는 것은 간교함이나 사악함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태만이다. 우린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으로 다양한 오해를 품고 있을 때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오해는 자신에 대해 실제보다도 훨씬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틀부터 깨야 한다. 이서연 씨는 타고난 재능이 많은 데다가 똑똑한 사람이었다.
마음씨가 착하고 얼굴도 예뻤다. 유머 감각도 있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재미있게 이끌어갈 줄 알았다.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미술이며 음악에도 두루 재능을 보였다. 덕분에 처음 그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하곤 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되고 그녀를 잘 알게 될수록 사람들은 차츰 그녀에 대한 호감을 거두어 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과 달리 서연 씨에게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재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자아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으로 형성된 탓이었다. 성장 과정에서 그녀는 이상하게 어머니와 불화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빴던 어머니는 어린 딸이 아버지와 잘 지내는 모습도 그냥 보아 넘기지를 못했다. 그래서인지 서연 씨에게 툭하면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대곤 했다. 너처럼 못생기고 버릇도 나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이는 없을 거라는 둥. 그런 주제에 지 아비를 닮아서 착한 척은 도맡아 한다는 둥. 그런 말을 하면서 서연 씨를 미워했다. 아버지는 서연 씨를 예뻐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탓에 집안에서 힘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아내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하루하루가 큰 소란 없이 지나가는 것만이 소원인 사람이었다. 그마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서연 씨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성장했다면 그 편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서연 씨는 어머니의 주장처럼 자신이 아무 재능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결코 아니었다. 다만 무능한 남편 때문에 사는 게 고단한 데다가 타고난 성격이 다소 강팍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많아진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머니도 서연 씨도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냥 되는 대로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와중에 서연 씨가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셈이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서연 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채 성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도 타고난 기질과 재능 덕분에 그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똑똑하고 순발력 있는 썩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단지 그녀 스스로 그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뿐이다.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몹시 어색해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여길 때도 많았다. 그래서 칭찬한 사람이 머쓱해질 정도로 완강하게 부정하거나 병적으로 움츠러드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그런 경우 당황한 상대방은 그녀의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런 의구심이 커지다 보니 그녀에 대한 호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 리 없는 서연 씨는 자신이 단지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여겼다. 더 나쁜 것은 서연 씨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매번 거부하는 데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해 시도도 해보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셈이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내가 그렇지 뭐 라거나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더 부정적인 성격이 되어갔다. 그대로 가다가는 이윽고 세상이 다 자신을 거부한다고 믿기 시작할지도 몰랐다. 폴 오스터의 말처럼 일단 자신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 모두가 자기에게 반감을 품는다고 믿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0중 8구 서연 씨 역시 자신의 타고난 재능마저 그대로 땅속에 파묻히고 말지도 몰랐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보다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손실도 없을 터였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과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보면 그런 주인공이 나온다.
툴라는 친척이 하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데다가 여자는 똑똑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는 인물이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은 못생기고 나이 들어 보일 뿐 매력도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그녀의 내면은 쓸쓸하고 초라하기까지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안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등장한다. 툴라는 카운터 뒤에서 그를 훔쳐보곤 하다가 이윽고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다.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던 그녀는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새롭게 다듬으면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간다. 결론인즉 툴라라는 여행 가이드로 멋지게 성공하고 가족의 전통을 깨고 그리스인이 아닌 이안과 결혼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 영화에는 과거에 발이 묶여도 곤란하지만 과거는 미래의 자산이라는 것도 잊지 마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앞서 예를 든 서연 씨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녀는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된 터라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처음 그녀는 대인관계에 서투르다는 문제 때문에 내원했지만 몇 번의 상담 과정을 거쳐 이윽고 자신이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똑똑하고 현명한 만큼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 빨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영화 속의 툴라처럼 원래 타고난 천성대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에 이르렀다. 이서연 씨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를 마치 인생 전체의 실패쯤으로 오해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패로 얼룩진 과거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실패든 그것은 하느님이 내 삶을 위해 마련한 계획이 다른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과거는 분명 미래의 자산이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오해는 또 있다. 바로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행동도 이러저러 해야 한다. 고 스스로 단정하는 경우다. 나의 임상 경험을 보면 그런 틀에 자신을 가두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틀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세운 것일 뿐 실제로는 그 틀에 반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야말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극과 극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양상을 보는 심리검사를 해보면 통제 지배적인 면과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최고점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억제와 냉담이란 측면에서도 똑같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런 자신의 성향에 대해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히려 난 인간관계는 필요 없어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상처받기 전에 상처의 근원을 차단한다고나 할까? 이처럼 통제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그토록 강한 사람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억제하고 냉담하게 보이기 위해서 똑같이 애를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갈등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나치면 히스테리나 인격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므로 인간관계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갈등과 좌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이어서 히스테리도 사라질 터이므로 인간관계도 더불어 좋아지게 된다.
나는 임상에서 자신과의 오해를 푸는 문제를 수학 공식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수학이 어려운 학문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공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응용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졌던 오해들을 풀고 나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다. 어느 여성 작가의 말처럼 시작만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없으므로, 그리고 무슨 일이나 일단 시작을 해야 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뭐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6번째 이야기.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진 것은 웬만해서 바꾸지를 못한다.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특히 나는 지독한 방향치인지라 낯선 길로 가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한다. 그래서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 위안이 되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낯선 길을 꺼려한다. 여기에는 각자의 타고난 기질도 한몫한다. 정신과적으로 성격 및 기질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질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성향이 똑같이 높게 측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측정하는 자극 추구 성향이고, 하나는 실패나 실수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회피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다.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성향, 즉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은 마음과 그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충돌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갈등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두 가지 성향이 똑같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갈등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나 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되 열정과 도전의식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나 역시 검사 결과 그 두 가지가 다소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의 경우 현실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훨씬 우세하다. 덕분에 새로운 것 앞에서는 심하게 낯가림을 하곤 한다. 내 주변에는 나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일부러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 탐색하는 재미가 끝내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도 식당만 몇몇 곳 단골로 정해놓고 그 집 음식만 먹는다. 그렇다면 우린 왜 그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질과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낯선 곳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과에서는 치료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병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이번 환자라면 퇴원을 거부한다. 심하면 자살 기도를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이제부터 자신이 직면해야 할 낯선 변화가 너무도 두려운 것이다. 치료가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그동안은 단지 환자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용인되었다. 자기 합리화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합리화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 몸처럼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단호하게 작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가져온다. 그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치료를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친밀감을 느끼고 낯선 것에는 공포를 느낀다. 특히 익숙함에 대한 동경은 새들의 기소 본능이나만큼 강렬하다. 그러니 어찌 쉽게 낯선 길을 선택하고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단 말인가. 웬만하면 그저 다니던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 수밖에. 우리가 낯선 곳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 그곳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역시 웬만하면 단골 식당, 단골 미장원, 단골 이발소 등을 정해놓고 살아간다. 적어도 그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안다. 단골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반찬 중에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척척 알아서 내주고 할인도 해준다. 반면에 모르는 곳에 가면 그들은 나를 반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이 어디를 갔는데 주인이 단골인 상대방에게만 아는 척을 하고 나한테는 대면대면하게 구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 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그런 일에 쉽게 마음을 상한다.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가 아닌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현실 안주는 불행한 삶에 고착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학병원에 있는 동기나 선배들에게 진료 약속 시간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곤 한다. 원칙대로 예약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말 거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자기에 관한 언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기도 한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알기에 내가 용건이 있을 때조차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면 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 사람들의 반응이다. 의사가 자기한테 누구 소개로 왔다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네가 전화한 게 맞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역시 소개로 가니 대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잠잠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들이 그렇게 내게 부탁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 약간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것뿐이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그런 특별 대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계속 익숙한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든 집착이 생겨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집착이 그것을 잘 설명해준다. 사랑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관계가 변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 자체가 변화했건만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집착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랑만이 아니다. 그건 인생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음식에 집착하는 것도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명백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음에 집착해 성형 중독이 되는 이유도 나이 들어가는 순간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전개되어야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작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완벽주의와 소심함의 합병증이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그런 타입은 데이트도 전날 세운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다. 아주 약간의 틀어짐이나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떨치고 일어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해 오직 시간만을 죽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 온갖 이유를 다 수집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역시 하나뿐이다. 행동해야 하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삶의 어느 불행한 순간에 고착되고 마는 것이다. 멈추었다 싶을 때 결단이 필요한 순간.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는 자신의 소설 내 말 좀 들어봐에서 주인공 질리언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채가게 주인은 아주 세심하게 매번 모든 상품에 대문자로 아포스토피를 붙여놓곤 했어. 우린 그 잘못된과 끈질김을 우습고 약간 불쌍하게 여겼어. 그런데 난 오늘 그게 하나도 우습지가 않았어. 그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슬픈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슬펐던 건 한 번 잘못 쓰고는 다음 상표도 잘못 쓰고 다음 상표도 또 잘못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표를 계속 잘못 썼기 때문이야. 언젠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 역시 슬픔을 느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에 고착되고 마는 모습을 몇 줄의 문장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린 인간인지라 한번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게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었든 잘못된 선택이었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마침내 불행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기는 그 전에 내가 필요한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변화는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습관을 가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내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옆에 끼고 있던 많은 것들과도 아낌없이 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다녀서 눈에 익은 길이든 단순히 친절한 단골 음식점이든 바꿔보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것이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연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나부터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분명 매우 즐겁고 멋진 일일 것이므로.